이렇게 매주 와서 공부를 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보수들은 공부를 안 해서 탈이고 좌익들은 늘 거짓말을 했어요. 탈이. 오늘 아침에 청와대에서 무슨 통일준비위원회 뭐 회의가 있다 그래서 그냥 옵섭으로 갔었어요. 자문위원으로 옵섭으로 갔는데 얼마나 엉뚱한 얘기를 하는 인간들이 다시 살아나들 가지고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사실 1시간 반짜리는 아니고 옛날에 아마 정규제 TV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외환위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쭉 10회에 걸쳐서 한 게 있거든요. 근데 10회에 걸쳐서 한 그 시리즈를 혹시 못 보셨다면 나중에 집에 가셔서 그거 보시는 것도 재밌습니다. 제가 이 텔레비 카메라 앞에 놓고 완맨쇼를 한 거기 때문에 재밌어요. 그 실로 외환대란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한민국 경제의 전체적인 흐름이 사실 너무 크기 때문에 두 가지만 좀 잡아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외환위기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고요. 하나는 여러분이 잘 못 들었던 얘기인데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드러내놓고 잘 얘기하지 않는 그런 진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외환위기인데, 외환위기는 원래가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의 공격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조지 소로스 같은 애들이 태국 바투화를 공격했는데요. 바투화에서 쭉 올라와서 이제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홍콩을 때렸는데 그때 우리 사회의 말하자면 탐지 능력이라는 것이 완전히 고장이 나 있어서 그 북상하는 외환위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경제부 일선 기자를 하고 이제 막 간부가 되기 직전이었고, 그때 제가 차장 때일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팀에서 이제 기자를 태국에 출장을 보내서 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라 하고, 그때 국내 언론사에서 유일하게 태국을 가서 현지 취재를 해보니까 야, 이게 만만치 않은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북상을 쭉 해, 외환위기가 태국이 나가떨어지고 인도네시아가 나가떨어지고 사실 대만도 혹독하게 당했습니다. 혹독하게 당하고 그 다음에 홍콩으로 북상을 했는데 그때가 10월 달이죠. 우리가 11월 달에 두 손을 들었거든요. 근데 홍콩으로 와서 홍콩을 공격하는데 우리가 늘 그걸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완전히 전쟁입니다. 그건 뭐 그냥 경제가 허약해서 뭐 무너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의 당시 도널드 챙이라고 하는 재무장관이 소위 홍콩 달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환투기 세력들하고 밤새도록 뉴욕 시장에서 홍콩 달러를 공격하고 방어하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완전히 전쟁입니다. 그야말로 스크린에서 하는, 그 컴퓨터 위에서 하는 홍콩 달러를 팔고 사들이는 치열한 전쟁을 밤새도록 벌였었어요. 실제로 재무장관이 진두지휘를 하고 딜러들을 쫙 앉혀놓고 이제 실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돈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 거기에 단추를 누를 때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전쟁을 해서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도널드 창이라고 하는 홍콩 재무장관이 우리가 이겼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그건 뭐 우리가 뭐 환투기 세력을 막았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겼다 했어요.
완전히 전쟁이었는데 그럼 한국 사람들은 왜 몰랐나? 무슨 일이 홍콩까지 북상할 때까지 왜 몰랐는가 하는 게 미스터리지 않습니까? 정치가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때 대통령 선거회였지 않습니까? 정치가 뭐 이해창 병력 비리 터져 나오고 뭐 DJ 피연합 나오고 뭐 난장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재밌기 때문에 아무도 밖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멍충이 국민들입니다. 바보들이에요. 그렇게 전쟁터가 벌어져서 난장판인데 아무도 그 사실을 보지도 않고 그 사실을 경고하지도 않고 경고를 해봤자 아무도 듣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김영삼 대통령은 머리가 그렇게 영민한 분은 아니었어요. 민주화의 공헌은 있다고 하지만 머리가 그렇게 영민한 분도 아니고 또 우리 외교관들이 머리가 그렇게 영민한 분도 아닙니다. 영민한 조직이 아니에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종 구한말에 조선이 망하는 과정을 쭉 보면서 우리는 늘 그 시대는 왜 인물이 이다지도 없었는가를 개탄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비슷해요, 사실은. 뭐 그렇게 뭐 걸출한 인물이 있었던 국가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해서 외환위기를 당했는데요. 외환위기를 났을 때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로 직격 끌려 들어갔던 마지막 순간의 이유는 역시 미국이 한국을 버린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버린 거예요. 그 외환위기가 그럼 태국에서부터 왜 터져 나왔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는데 일본이 바보가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바보일 리가 없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국제무역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제가 기자 생활을 처음 시작하던 83년도만 해도 매일 경제뉴스의 머리톱이 일본이 오늘은 뭐 미국의 어떤 빌딩을 사들였다. 뭐 미국의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사들였다. 뭐 소니가 가서 뭐 헐리우드에 있는 뭐 뭘 사들였다. 모조리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전 세계 은행 랭킹을 매기면 1번부터 6번, 7번까지는 늘 일본이고 8번, 9번 가면 이 미국 은행이 이름이 하나씩 나오는 정도로 일본 소위 그 달러가 완전히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잘 기억하듯이 73년도 오일 쇼크, 81년도 오일 쇼크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대불황인 가운데 물가는 고공을 치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였어요. 미국에서도 물가가 굉장히 올랐거든요. 그래서 79년도 말에 카터가 물러나면서 카터는 뭐 박정희 대통령하고 뭐 원수 비슷했습니다. 원수 비슷한 데다가 카터는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시원찮은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카터가 이제 마지막에 딱 잘한 거 하나는 마지막에 물러나기 직전에 미국의 FRB 의장을 지금 옐런이라고 하는 여자가 하지 않습니까? 고전에 버냉키가 있었고 고전에 그린스펀이 있었고 그린스펀의 전임자가 폴 볼커라는 사람입니다. 이 폴 볼커는 유대인이었는데요. 키가 2m 7입니다. 거부정하게 해서 뭐 우리나라에도 자주 왔었어요. 작년에도 오고 가고. 그런데 이 폴 볼커라는 사람을 FRB 의장으로 시켰는데 폴 볼커가 FRB 의장이 되고 나서 놀랍게도 그래서 우리가 레이건을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유가 폴 볼커가 미국 금리를 5%에서 21%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소기업들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어요. 땅값이 다 떨어지고 집값이 다 떨어지고 엉망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건 거품을 조금 빼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뭐 거품을 쫙쫙 빼버린 겁니다. 금리를 25%까지 올려가고 폴 볼커 집 앞에서 길 건너편에, 집 앞으로 직접 들어오면 경찰이 잡아가니까 길 건너편에 폴리스 라인을 치면 그 부근에서 중소기업 업자들이 늘 도끼를 들고 저 폴 볼커 때려 죽인다고, 물론 가짜 도끼입니다만 그 시위를 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걸 대통령이 견뎌준 겁니다. 말하자면 인기 전략을 안 하고. 그걸 견뎌서 미국의 거품을 완전히 빼고 나니까 집값, 빌딩값, 땅값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일본 애들이, 돈이 많은 일본 애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뭐 빌딩이고 뭐고 뭐 닥치는 대로 사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폴 볼커에 대해서 욕을 무지하게 할 거 아니에요. 미국의 거품 빼가지고 전부 일본에 갖다 바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폴 볼커라는 사람이 놀랍도록 참 대단한, 저는 경제 쪽에 언론인으로서 전 세계를 망라하고 가장 위대한 경제정책가를 꼽으라 그러면 폴 볼커를 꼽습니다. 그런데 이 폴 볼커가 미국을 구조조정해서 거품을 완전히 뺀 다음에 일본을 손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일본의 경기가 나쁜 게 일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폴 볼커가 물러나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BIS 비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BIS 비율이라는 것이 이제 은행 건전성 규제입니다. 그래서 BIS 비율은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자기 자본, 진성 자본과 위험 자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성 자산이 위험 자산의 8% 이상은 되어야 된다 하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폴 볼커라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 89년도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죠. 지금도 극소수만이 폴 볼커의 BIS 비율이 어떤 효과를 불러왔는지를 이해하는 정도입니다. 대부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BIS 비율을 딱 적용하고 나니까 일본 은행들이 말하자면 대출해 준 거, 그 위험 자산이거든요. 떼일 수 있으니까. 일본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받은 거, 집값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위험 자산이잖아요. 일본 주식 가지고 있는 거, 주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위험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을 대거 드러내지 않으면 미국 은행하고 거래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BIS 비율이라는 것은 일본 너희들이 미국 은행하고 거래를 하려면, 우리가 너희 은행을 믿으려면 BIS 비율이 8%는 돼야 되겠다는 요구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은행들이 전부 BIS 비율이 8%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팔고 부동산 팔고 담보대출 나갔던 거 대출 다 회수해서 은행의 자기 자본을 건전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89년도부터. 그래서 일본 은행들이 주식 팔고, 그러니까 동경증권시장 주가가 4만 엔을 찍었다가 지금 요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다는 게 16,000, 7,000 이렇습니다. 4만을 찍었다가 그게 8,000까지 떨어진 겁니다. 20년 동안. 그러니까 4만을 찍고 나서 일본 이제 은행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하니까 주가 떨어지고, 일본 금융기관들이 땅 팔기 시작하니까 집값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일본 은행들이 해외에 대출해 준 거. 말하자면 아시아는 일본의 뒷마당이었거든요. 인도네시아에 대출해 준 거, 태국에 대출해 준 거, 한국에 대출해 준 거를 회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아시아 외환위기입니다. 그 말하자면 폴 볼커가 일본 은행을 때리고, 일본 은행들이 아시아에 대출 나가 있던 대출 자산을 땡기면서 태국이 무너지고 인도네시아가 무너지고 한국이 무너졌던 겁니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97년도 외환위기를 흔히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 재벌 때문에 외환위기가 왔다. 뭐 이제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했지 않습니까? 물론 대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높았어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요인도 많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임금을 못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87년도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임금은 다락같이 올랐고, 기업들은 중국으로 다 도망갔고, 노동 생산성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임금과 노동 생산성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면서 무너졌던 거.
두 번째 요인. 정부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누적이 되어 있었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외환위기라는 것은 BIS 비율이 일본은행을 때리고 일본이 수축되는 과정에서 해외에 있던 대출 자본들을 전부 회수한 것이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결정타였습니다. 그래서 태국이 일본으로 무너졌고, 왜? 태국은 일본 자본으로 움직이는 국가였거든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두 나라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었는데 이게 가속이 붙어서 대만과 홍콩을 때리고 한국까지 온 겁니다. 근데 한국은 당시 어떤 사정이었는가? 이런 것이죠.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 97년도 1월달,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한국과 미국 간에 자동차 협상, 담배 협상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럼 농림부 장관이 김포공항을 들어올 때 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기자 여러분, 나는 이겼습니다. 왜? 미국 담배를 한 까치도 안 팔아주고 왔다. 또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상공부 장관이 이제 미국 가서 협상하고 오면서 또 이러고 들어갔어요. 야, 우리 미국 자동차 한 대도 안 팔아주고 잘 우리 자동차 시장을 방어하고 들어왔다. 계속 그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또 10월 달에 쇠고기 5157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쇠고기 5157 사건이 터지니까 그땐 뭐 광우병 같은 정도는 아니었지만 온 소비자 단체들이 말하자면 반미운동 하던 단체들이 총 걸게 해가지고 쇠고기 5157 가지고 미국을 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을 데모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아시아에서 다 쇠고기 5157 사건이 터졌어요. 근데 일본, 싱가포르는 하루 만에 덮어버리고 홍콩도 이틀 만에 덮어버리고 일본도 일주일 만에 없던 일로 덮어버렸는데 한국은 한 달 동안을 떠들면서 미국을 조져댔죠.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미국 농림부에서 농림부 장관한테 올라가요. 그래도 안 봐준 거예요. 계속 다른 나라는 차장, 과장, 국장선에서 다 봐줬어요. 상대가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한국 공무원들은 안 봐준 거예요. 아무도. 그 장관도 안 봐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장관이 미국 국무장관한테 부탁을 합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총리에게 전화를 했어요. 또 안 봐줬어요. 그는 쇠고기 병원균 5157은 뭐 우리는 협조는 하겠는데 어쩔 수 없다. 안 봐줬어요. 10월 27일 날 드디어 클린턴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병원균 5157 문제를 좀 덮어줄 수 없냐. 우리 실무자들이 수태 전화했는데 아무도 안 봐준다니까 내가 직접 전화했는데 좀 봐주라.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큰 마음 먹고 그래 봐줄게 하고 봐줬습니다. 그러고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들어간 게 한 달 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상공부, 농림부, 미국 재무부 쫙 앉아가지고 한국 저놈들은 걸리면 죽인다. 한번 걸려라. 한데 불과 한 달 만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누가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누가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멍충이 짓을 한국 정부가 한 거예요. 미국 담배 한 까치를 안 팔아줬거든요. 미국 자동차를 한 대도 안 팔아준 겁니다. 그러고 5157 딱 터지자마자 미국을 완전히 뭉갠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달 만에 외환위기가 터지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물론 나중에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을 건져주기로 한 겁니다. 그나마 우리가 국가 부도까지 안 간 거는 그 대신 혹독하게 미국으로부터 벌음받았죠. 혹독하게 벌음받았지만 그래도 국가 부도 사태가 터지지 않은 것은 그래도 미국이 마지막에는 약간 도와준 겁니다. 도와준 건데 그 한국이 외환위기로 말려 들어가서 실제로 우리가 외환위기로 갈 때 돈을 뺀 것은 누가 뺐냐? 일본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해드렸듯이 일본이 돈을 뺀 겁니다.
그래서 일본 아닌 다른 나라들 중에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외채를 가지고 있거나 주식시장에서 운용하는 자금을 그렇게 많이 뽑은 나라는 다 조금씩 뽑긴 뽑았는데 일본이 제일 많이 뽑은 거예요. 한 400억 달러 정도를 뽑은 겁니다. 그런데 일본 은행만 대출을 해소한 게 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 일본이 제일 많이 뽑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정부에서 일본의 미즈스카 대장상에게 뭐 임창열이다 뭐 해서 이제 강만수도 가고 해서 이제 가서 일본은행에 돈을 빌리러 간 거예요. 왜 그 지난번 MB 정부 때 중국, 미국하고 통화 수합 계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하려고 간 거예요. 그 사실은 사람들이 지금 못 느끼지만 2007년, 8년에도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화 수합이라든지 또는 그 MB 정부의 친미 노선이라든지 이런 거로 살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사건이 발생을 안 했으니까 국민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면 본전이죠. 사실 그런 일은. 그런데 97년에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에 통화 수합하자고 막 장관들이 일본 미즈스카 대장상에게 쫓아가는데 미즈스카 대장상이 그 임창열 장관이 가니까 미국의 루빈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 편지에는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하면 한국은 IMF라는 틀 속에서 해결할 테니까 일본은 경거망동 하지 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다시 말하면 한국은 우리가 손볼 테니까 일본 너희들은 보고만 있어 까불지 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딱 걸려들게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소고기 오이로 칠 문제를 자기가 봐줬노라고 할지 모르지만 마치 어리석은 개구리가 배를 내밀듯이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국가 전체가. 그런데 실제로 외환위기가 북상해 오는 과정, 일본이 어떻게 해서 경기 침체로 들어갔는지, 일본 은행들이 어떻게 해서 볼커의 볼크룰에 걸려들어서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회복 불가능하게 타격을 입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자면 그 사실을 포착하지도 그 사실을 정식으로 우리 내셔널 아젠다에 던지지도 경고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위기 포착 시스템이나 어떤 지식이 새로운 사실이 들어와서 사회의 지식이 되고 사회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석유 같은 거 제가 어제 칼럼에서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만은 그 정규제 TV에서도 벌써 셰일가스 얘기를 한 지가 2년이 넘었거든요. 또 제가 지휘하고 있는 우리 논술실에서 셰일가스 가지고 셰일가스가 지구의 경제 지도를 바꾸게 될 거다. 유가는 지금도 엄청나게 비싸서 극단적으로는 폭락 가능성이 있다. 머지않은 장래. 셰일가스 때문에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이 작살이 날 거다. 뭐 하는 얘기를 탄 것이 3년 전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해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그래서 제가 미국에 출장도 가고, 야, 셰일가스가 엄청난 것이 다가온다. 그래서 미국이 다시 셰일가스에 힘입어서 미국이 다시 슈퍼파워로 복권될 거다. 또 중동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완전히 초토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 베네수엘라나 남미 석유벨트가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하는 소위 미국발 세계 경제의 재편에 대해서 경고한 것이 3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랬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실제로 그 한 언론사에 몇몇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못 느껴요.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큰 화학업체 사장들 이런 분 만나서 야, 셰일가스가
장기적으로 한국 화학업체의 중요한 경쟁자가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공통된 얘기가 그 별거 아니에요.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 얼마나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지가 이제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그 정유회사 뭐 올해 다 졌단 거 없거든요. 예를 들어 GS 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뭐 적자만도 뭐 5천억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적자 회사,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막 지금 폭락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물론 국가 경제 정책적으로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으되 어떻든 그런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도 굉장한 뭐 여러 가지 셰일가스 때문에 유가 폭락하고 전 세계 자본 시장에 급격한 자금의 흐름이 나타나고 러시아가 깔아앉고 중동이 깔아앉고 중동이 깔아앉을 때 그냥 깔아앉지 않습니다. 중동에 반드시 전쟁이 터지거나 이제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 지금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죠? 뭐 정윤회 사건이 어떻다 뭐 이걸로 온 언론이 도배질이고 뭐 세상이 실제로 우리가 먹고 사는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지력이 굉장히 낮은 나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승만하고 박정희 덕분에 지금 그나마 이 정도 먹고 사는 거지 한국인들이 원래 그렇게 뭐 두뇌가 우수하고 명민하고 그런 국가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봐도 저는 겨우 뭐 지도자 좀 잘 만나서 이때까지 좀 먹고 살아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 이런 생각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이런 얘기를 지금 쭉 드렸고요. 기축통화에 대해서 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기축통화라는 것은 지금 일부에서는 중국의 위안화에 대해서 기대를 굉장히 걸고 있는데요. 위안화가 국제화되는 데는 한 20년 정도 걸릴 것 같고 기축통화가 되는 것은 중국은 상상 가능한 미래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 국제통화하고 기축통화하고는 좀 다릅니다. 국제통화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한국 돈 원화를 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내밀어 봤자 돈 안 받아주죠. 은행에 가도 안 바꿔줍니다. 어느 나라 돈이냐 뭐 안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리라 유로가 되기 전에 이탈리아 리라화를 가지고 바로 딱 길 건너 스위스로 딱 넘어가면 안 바꿔줍니다. 돈을. 그거는 로컬 통화죠. 근데 스위스 프랑 같은 돈은 워낙 국가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어느 나라에 가나 스위스 프랑은 바꿔주죠. 예를 들어 지금 일본 엔화는 어느 나라에 가나 바꿔줍니다. 은행에 가면. 물론 길에서는 안 바꿔주지만 길에서 우리들은 누가 돈 내밀면 은행 가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은행에 가면 바꿔주죠. 그렇게 되면 국제통화고 기축통화가 되려면 모든 국제 금융거래 자체가 표시통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어떤 국가든지 기축통화가 되려면 금덩어리가 무지하게 많아야 됩니다. 근데 그 금덩어리가 뭐에 쓰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원래 돈이라는 것은 금화이거나 은화거든요. 유럽에서는 금화를 많이 쓰고 아시아에서는 은화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 한국에 조공무역이라는 게 뭐 한국이 갖다 바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많이 갖다 주려고 그러고 중국은 적게 가져오라고 하는 게 원래 조공무역의 본질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대국으로서 형노릇 하려고 그러면 한국처럼 말하자면 주변에 있는 소국들이 물건을 가지고 오면 비싸게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물건 많이 가져가겠다 그러면 중국은 적게 가져오라고 늘 오히려 딱달을 하고 그러죠. 그러고 우리는 자주 가겠다 그러면 중국은 1년에 몇 번만 와라 그러고. 그런데 그래서 조공무역이라는 것은 원래 선진국이 후진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무역 적자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것은 미국의 허약성의 상징이 아닙니다. 미국이 약해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는 게 아니고 미국이 강력하기 때문에 전 세계 말하자면 자기 동생 국가들로부터 물건을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제국은 항상 적자입니다. 무역이. 근데 무역이 적자인데
그 적자 무역이 가능하려 그러면 원래 돈은 금이나 은이거든요. 그래서 귀금속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이나 은이 많아야 됩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중국은 이상한 나라다. 북방에서 누가 쳐들어 내려오면 200년에 한 번씩 나라가 휘떡휘떡 넘어가잖아요. 그 중국은 사실 한족의 역사가 아닙니다. 200년에 한 번씩 정권이 넘어가는 이유가 황제가 하나 나타나서 중국을 천하를 통일해서 은덩어리를 다 폭력적으로 끌어당겼다가 200년 동안 써먹고 그거 다 떨어지면 만세부르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다음 황제가라는 놈이 또 다른 민족에서도 나타나죠. 그래서 다 끌고 모아서 한 200년 동안 또 잘 형노릇 하다가 폼 잡다가 물러나 그냥 퇴장하는 겁니다. 그럼 또 새로운 놈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원래 지폐라는 것은 금이나 은의 보관증입니다. 내가 은행에 금이 얼마를 가지고 있다는 보관증을 당신한테 써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은행에서 가서 금을 찾아라 하고 요 100달러다 뭐 200달러다 해서 표시를 해서 돈을 주고 근데 그게 이제 표준화가 된 거죠. 표준화가 돼서 10달러짜리 뭐 5달러짜리 100달러짜리가 이제 만들어지고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누구든지 35달러를 가지고 오면 실제로 지금 금덩어리 1온스를 무조건 바꿔준다. 무한정 바꿔준다고 선언을 한 것이 할 수 있어야 기축통화가 돼요. 할 수 있어야 기축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35대 1의 비율로 금과 달러를 무한정 바꿔주겠노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겁니다. 미국 해병대가 세기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 금덩어리를 지키고 통화 가치를 지키는 데는 주먹도 굉장히 중요해요. 해병대가 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그걸 미국을 강력하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건 미국은 기축통화로 를 발행하는 국가로서 어떤 나라가 금의 교환을 요구해도 금덩어리를 줄 수 있을 만큼 금이 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역은 계속 적자지만 그런데 미국이 금을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금덩어리의 대부분은 다른 나라의 소유예요. 미국에 있지만 다른 나라의 소유입니다. 우리나라 금덩어리도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를 보는 만큼은 미국에 있는 금 중에 그게 우리 것이 있는 거죠. 그게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이 무역 적자를 이렇게 보는 나라가 경제가 건강할 리 없다. 미국은 사라져가는 낙조인 국가다 이런 따위로 얘기했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국제무역 질서를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제국은 무역 적자입니다. 영국도 그랬고요. 물론 무역 적자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더 이상 내줄 금덩어리가 없으면 망하는 거죠. 로마가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내줄 금덩어리가 없을 때는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직 많아요. 아직은 많아요. 더군다나 이제 셰일가스라는 또 다른 금덩어리가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분간은 안 망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제 그런 경과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쭉 가는데요. 한국 경제 발전의 진짜 동력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전략이 좋았다. 그동안에 이런 이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략이 좋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전략이 좋았다.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정향, 방향을 제대로 잘 잡아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뭐 국회에서 개헌을 해서 내각제로 간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원래 유진호 박사가 만들었던 재헌의회 헌법은 내각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내각제로 되어 있던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중심제로 고치면서 헌법을 제대로 다 못 고쳐서 내각제적 요소가 우리 헌법에 그대로 남아있는 게 지금까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 총리가 어떻다 하는 게 헌법에 보면 완전한 대통령제가 아니고 내각제적인 어떤 헌법 구조 위에 대통령만 떡 얹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헌법이. 그래서 헌법을 고치면 사실 순수한 대통령제로 고쳐가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 내각제로 고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정계의
원로들이 우리 권력을 좀 나눠먹자 하는 이제 소위 그런 욕심들이 자꾸 생기죠. 권력을 나눠먹자는 뜻으로 지금 내각제를 하자고 하는데, 어떻든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그래서 재헌의회에 보면 그 참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당시의 지식인들이나 또는 그 당시 헌법을 초안을 만들었던 유준호 박사의 생각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무엇인지를 거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재헌의회에 보면 굉장히 웃기는데요. 재헌의회의 경제조항을 보면 무역은 국영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무역을 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기업은 물론이고, 어떤 기업이 무역을 한다, 이건 터가 그런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은 국가가 하는 것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공공 서비스는 다 국가가 하는 것으로 선언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역은 말할 것도 없고, 중요한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는 이런 공장, 기업소 이런 것 전부 국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완전히 사실은 지금 우스갯소리 이야기하면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유진호 씨가.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소위 이 경제가 뭔지, 시장 경제가 뭔지를 도통 몰랐기 때문에 무역 이런 건 당연히 국가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경제 체제로 그나마 질서정연하게 바꿔놓고 무역을 자유고 국가가 때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거꾸로 이제 제대로 바로 잡아서 바꿔놓은 게 이승만 대통령인데, 그게 그 유명한 4.4.5의 개헌 때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4.4.5의 개헌이라는 게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느끼는데, 경제조항들이 사회주의 경제조항에서 자본주의 경제조항으로 싹 바뀐 것은 그때 바뀐 겁니다. 그래서 4.4.5의 개헌을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헌법을 자본주의 헌법으로 바꾼 겁니다. 그게 사실은 지금 아무도 그걸 기억도 못하지만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싹트기 시작하고, 그 바통을 이제 4.19라는 내각제의 대혼란을 거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경제개발로 이제 달리게 되는데, 이 두 위대한 지도자의 덕분이죠. 물론 덕분인데 6.25 전쟁이 만들어낸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사회주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족이 자본주의를 선택한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전쟁은 파괴를 낳습니다. 지금 파괴의 측면만 모두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파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창조된 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창조되었나? 우리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서 늘 잘못 이해를 하거나 또는 별 동떨어진 문제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 20세기 들어서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를 온전하게 수립한 나라는 굉장히 드뭅니다. 아주 드뭅니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외형적으로는 민주주의 체제지만 시민혁명이라는 걸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불행히도 일본 사람에게도 불행입니다만 천황제가 온존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알듯이 민주주의가 이식되자마자 전체주의적 민주주의, 아주 역설적이지만 아주 역설적인 표현인데 말하자면 나치즘으로 흘러갔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런 겁니다. 오케이, 우리가 이제부터 주인이야. 힘 좀 써보지 뭐. 라면서 민중들의 힘이 모이게 되고, 그런 민중들의 에너지가 어떤 독재자를 통해서 독재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민중들은 그 독재자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나치즘 현상이고 스탈린 현상입니다. 민주주의는 절대로 소위 서구의 수백 년 된 민주주의 국가들이 하듯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도입되는 국가는 지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민민주주의는 어떠냐?
그럼 모택동만 하더라도 결국에는 문화혁명 대학살로 빠져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20세기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소위 근대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주장했던 나라 중에 제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민주주의가 심어진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보면 대중폭력이거나 독재로 가거나 다 이제 그런 옆길로 새게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전쟁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한 이론들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좋았다. 뭐 불균형 성장 전략 등이다. 불균형이라는 것은 대기업을 지원했다 이런 뜻입니다. 운도 따랐다. 대외개방 정책의 성공이다. 제조업 육성 전략이 성공했다. 새마을 운동이 성공했다. 요즘 들어서 새마을 운동에 대한 찬양론이 굉장히 많고 이 아프리카 이런 데 수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수출하지 말라고, 그 수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 돈만 내버리고 안 된다. 어느 나라든지 새마을, 우리도 지금 새마을 운동을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새마을 운동은 다 같이 잘 살자는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놈을 더 밀어준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공화당에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선거 있을 때마다 공화당원들이 달려와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요구한 게 이번에는 선거도 있는 만큼 전 국민들에게 시멘트 모델을 동네마다 똑같이 나눠주자. 그러면 항상 대통령하고 싸움박질을 한 끝에 대통령은 잘하는 동네로 몰아주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차별화 전략이지 같이 먹고 살고 고루 잘 살자는 전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실제 새마을운동이 그나마 성공한 거는 대통령이 잘 되는 데를 밀어준다는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시멘트 제대로 안 쓰면 몰수하고 그 다음 해는 안 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요. 박정희 개발 독재하고 스탈린의 개발 독재가 다른 건 뭐냐? 소유권 체제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소유권 체제를 만들어낸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천 석유화학 단지를 만들 때 왜 그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고 국가 세금이 들어가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국영기업으로 안 하고 빌어먹을 재벌들에게 줬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좌익들의 불만이거든요.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경제개발 전략을 취하면서 대형 사업을 국영기업으로 했던 모든 나라는 다 망했거나 실패했습니다. 국영기업이 뭐 사업적인 투자가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국영기업은 그냥 공무원들 비슷하기 때문에 뭐 위험을 무릅쓰고 뭐 자기 리스크를 지고 미친 듯이 일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박정희 대통령은 그거를 기업들에게 준 겁니다. 기업들에게 줬는데 왜 그게 그러면 정당화되느냐 하면 그 기업들에게도 골고루 논아준 게 아니고 또는 지연혈연 학연을 따라 준 게 아니고 철저하게 실적을 딱 평가해서 실적 좋은 자에게 몰아준 겁니다. 그 새마을 운동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철저하게 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지난달에 얼마 팔았니? 무역에 갖고 와봐. 그래서 무역 1등 하는 자에게 그 다음 사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조선사업 같은 것도 박정희 대통령이 정종희 회장 불러가지고 안 하겠다는 걸 억지로 맡긴 겁니다. 그게. 안 하겠다는 걸. 그 정종희 회장이 뭐 앞장서서 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조선산업 같은 거는. 그 안 하겠다는 걸 억지로 불러다가 갖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탈린 개발 독재는 전부 국영기업 개발 독재였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개발 독재는 전부 말하자면 민영화 개발 독재였어요. 전부 민간 기업들 중에 제일 잘하는 놈을 골라서 그 놈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돈도 별로 부정 축제도 안 하고 그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서 스위스 은행에 돈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 조사를 해야 됐는데 없었어요. 자, 6.25 전쟁이 대한민국에게 준 10가지 축복입니다.
미국이 지켜줘야 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거는 100% 이승만 대통령의 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좌익들은 6.25 전쟁의 휴전협정을 왜 한국 정부가 직접 북한 정부하고 했었어야지. 우리는 전쟁에 고생만 하고 미국이 왜 휴전협정에 서명했냐고 불만들이 많거든요. 자존심도 없냐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이 휴전협정에 서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미국을 끌어넣으려고. 왜? 만일에 미국을 한반도에 묶어넣고 미국을 한국의 보호자로 세우지 않았더라면 그 이후에 경제성장이 없었을 겁니다. 경제성장도 없었을 뿐만 아니고 누가 한국에 와서 뭐 공장 지어주고 뭐 미국 기업이 투자하고 했겠습니까? 머지않아서 아마 남쪽도 뻘겋게 사회주의화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미국을 한국에 끌어다 놓기 위해서 한국 정부들을 서명하라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끝까지 집어넣고 마지막에는 방공포로 석방이라고 하는 결정타를 날리면서까지 미국을 끌어당겨서 미국이 서명한 죄가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 죄가로 지금까지 한반도에 붙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 붙잡아 놓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그런데 미국이 한국의 가드라는 사실이 확실해졌죠, 이제. 세계적으로. 아, 미국이 한국을 봐주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자본도 들어오고, 뭐 말하자면 공장이 지어지고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에 미국이 봐주기로 했다. 그 다음 거는 이런 겁니다. 남한의 지력은 폭발했는데 북한의 지력은 완전히 거들났습니다. 왜? 6.25 전쟁 전 또 6.25 전쟁 과정에서 북한에서 남쪽으로 이주해 온 사람이 말하자면 김일성 공산당을 피해서 남쪽으로 결사적으로 도망온 사람들이 적어도 140만 명입니다. 그 당시 한국 인구가 2,500만 조금 더 되었습니다. 북한 인구가 얼마였겠어요? 900만 정도, 960만 정도였습니다. 960만 명 중에 140만 명이 적어도, 이건 제가 미니멈으로 잡은 겁니다. 적어도 130만 명이 남쪽으로 탈출을 해버렸습니다. 누가 탈출했냐? 북한에서 머리깨나 있고 재산깨나 있고 공부깨나 했다는 사람은 다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흑살이 껍데기만 남아서 김일성이 하고 저 지경이 된 거예요. 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 저리 멍충이 국가가 된 이유는 뭐냐? 눈이 조금이라도 떠여서 세상 물정 아는 인간들은 다 내려온 겁니다. 그 흑살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남쪽에서 북한으로 올라간 사람도 미니멈 10만 명에서 최대한 잡으면 30만 명 정도 봅니다. 그 중에는 끌려간 사람도 있고, 지금은 가족들이 끌려갔다고 하지만 자진몰고 간 사람들도 있고, 이념을 따라서.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평양 순환공항과 평양 지하철 밑에 백골이 되어서 지금 누워 있을 겁니다. 그 김일성이가 무참하게 다 죽여버렸거든요. 박헌영이 죽이면서. 남한은 놀랍게도 지력이 폭발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에 유럽의 지식인들이 대거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미국이 저렇게 커졌듯이 북한에서 조금 배운 지식인들이 대거 남쪽에 내려와서 남한 사회를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일제 때는 북한이 훨씬 선진적인 지역이었거든요. 남쪽은 농사만 짓고 북한은 그래도 공장이라도 돌리고 기술자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거 남쪽에 와서 남쪽에 기술자가 되고 남쪽에 지식인들이 된 겁니다. 그 남한은 지력이 폭발했습니다. 6.25 전쟁이 없었더라면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6.25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 있던 지식인 거의 전부를 남쪽으로 다
몽땅 썰어서 보태준 거예요. 그 북한은 깔아앉는 거고 남쪽은 사회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만들어낸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인구이동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피난민들, 흥남부두 철수작전, 피눈물 나게 자유를 찾아서 남아했던 바로 그게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만들어낸 기본적인 힘이요 동력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게 인구의 대변혁을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이 새 출발할 수 있는 완전한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라는 것은 가장된 불행입니다. 불행으로 가장된 축복이었어요. 불행으로 가장된 축복이었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도 많고 전쟁에서 숱한 고통들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이 사회조건의 초기화라는 말과 같이 대한민국의 근대화, 말하자면 조선 말에서부터 일제시대를 거쳐서 해방 이후에 격렬한 근대화 과정이 집중적으로 폭발했던 것이 6.25 전쟁입니다. 도시화가 급진전되었고요. 이 도시화가 급진전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북한에서 내려왔던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전부 도시에 들어왔습니다. 농촌으로 가지 않았어요. 물론 극소수는 농촌으로 가서 풍기 이런 데 가면 지금도 평양냉면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풍기까지 시골로 피난지라고 찾아 들어가신 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도시에 거주하면서 도시를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어낸 세력들입니다. 도시를 절대로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박은순 시장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도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서울시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맨날 농사짓자, 협동조합하자, 마을운동하자 하는 게 그게 이제 농촌공동체적 향수죠. 근데 농촌공동체적 향수는 기본적으로 좌익적입니다. 도시가 어떻게 해서 경제발전을 만들어내고 도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서로 얼굴을 몰라도 일로서 협동하고 형동생이 아니어도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르면서 협동하는 게 도시거든요. 그 도시가 얼른 보면 혼자 보이지만 그 속으로 보이지 않는 시장경제의 질서가 쫙 움직이면서 거대한 도시들이 돌아가는 겁니다. 삼성전자 빌딩이 그 높은 빌딩이 아니면 스마트폰을 못 만들어냅니다. 왜? 각자 개개인이 시골에 여기 띄엄 저기 띄엄 하나씩 흩어져 있으면 그런 고도화된 분업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는 원래 밀집해서 집중해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물론 그 집중과 밀집이 싫은 분들은 이제 은퇴하고 나면 전원생활을 하러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도시가 있는 동안에는 그 집중과 밀집이 만들어내는 힘이 경제 발전과 문화 발전의 원동력인데 박은수 시장 같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 도시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 서울시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박은수 시장의 참모들이 여러 명이 떼거지로 제 사무실에 저를 보러 왔어요. 저를 보러 와서 우리 박은순 시장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뀔 분이 아닌데 왜 왔냐고. 그랬더니 이 도시에 대해서 제가 몇 권 이제 정규제 TV에서 얘기한 책이 있거든요. 도시의 승리라든지 근데 그 책을 이제 다 구해가지고 밑줄 쳐가면서 열심히 공부했대요. 열심히 공부해 왔다고 그래서 제가 참 웃었는데요. 바뀌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죠, 또 하나는 이겁니다. 근대화 리딩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대화 리딩 그룹, 군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그 쿠데타를 하고 선글라스 끼고 베레모 쓰고 찍은 그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그 육각 모자 쓰고 찍은 그 유명한 사진에 박정희 대통령 말고 옆에 쫙 있는 그 참모들이 전부 이북 출신들입니다. 다 이북 출신들입니다.
이 얘기 처음 들으셨을 텐데 그 제가 이북 출신들이 대거 남한으로 내려오고 그게 군대에 간 사람이 많고요. 그래서 그 세력들이 대한민국 경제 개발을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저런 얘기하면 좀 너무 꼴통으로 보일까봐 사람들이 알고도 이주연 교수 이런 분들은 잘 아는 분인데도 대중이 있으면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저게. 그 리딩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리딩 그룹이 군인 그룹이었는데 또 하나는 이겁니다.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축복 10가지 중에 북한에 대한 경쟁심, 일본에 대한 질투심. 이거 굉장하거든. 북한한테 이기겠다. 전쟁까지 했으니까 이기겠다. 또 일본 식민지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은 사관학교를 같이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일본 놈들한테 이겼는데 대통령을 하면서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상한 사고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일본에 대한 질투심은 굉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부터 배우고 일본을 이기겠다 하는 그런 전쟁 산업으로서의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고 중화학공업은 아마 6.25 전쟁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그 어떤 지도자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중화학공업이 뭐냐? 우리가 아는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기계, 뭐 이거 다 중화학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쟁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없었더라면 말하자면 민간 지도자였다면 중화학공업 산업은 절대로 안 했을 겁니다. 그 당시 실제로 모든 민간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은 중화학공업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쓸 데도 없다. 여러분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실 때 보면 티센크룹이라는 엘리베이터거든요. 어떤 데 가면 오티스도 있고 그렇잖아요. 오티스는 엘리베이터를 발명한 사람 이름입니다. 그 회사도 차려서 했죠. 티센크룹은 독일의 유명한 철강 회사입니다. 티센이라는 회사, 크루프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둘 다 망해서 합병을 했죠. 그래서 티센크룹인데 누구에게 망해서 합병을 했냐? 포스코한테 망해서 합병을 했죠. 근데 포스코는 어떻게 생긴 회사냐? 크루프라고 하는 독일의 철강회사 기술자들을 서울에 박정희 대통령이 모셔다가 그때 날라오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일본으로 모시고 일본에서 또 군용기로 김포에 모셨는데 서울까지 모셨는데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서울에 사로잡고 되돌아가 버렸어요. 이 나라에서 무슨 철강을 하냐. 기술자도 없고 훈련된 사람도 없고 공장도 없고 철강에서 만들어봤자 쓸 회사도 없고 그 도대체 이 나라에서 철강을 왜 한다고 너희들은 철강을 하겠다는 거냐 하고 돌아갔던 바로 그 크루베라는 회사가 불과 얼마 안 가서 포스코라는 회사한테 당해서 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란 세력들이 소탕되었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방어기제가 내재화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정치가 굉장히 안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치가 굉장히 안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박정희 시대에 어떤 정치적 소용돌이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박정희 시대에 정치가 굉장히 불안했던 것처럼 말하자면 민주화 투쟁이 과장되게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정치가 굉장히 불안했던 것처럼 보지만 그 시절에 굉장히 아픔이 많았다는 말은 맞지만 정치가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여공이 또는 어떤 전태일이가 분신을 하고 그래서 극단적인 아픔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정치 자체가 전면적으로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치가 굉장히 불안했던 것처럼 기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정치 자체가 전면적으로 불안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뭐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내란 세력이 사라졌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 중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간 국가가 없습니다. 왜? 시장경제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 국민들이 굉장히 좀 피가 차갑고 또 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도입하면 바로 사회주의로 가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회주의로 가지 않았어요. 만일에 전쟁이 없었더라면 분단된 남쪽도 미국에는 자본주의로 갔을 겁니다. 그 반자본주의를 획책할 수 있는 세력들이 소멸되어 버린 겁니다. 전쟁 중에. 그게 뭐 인위적으로 정리되었건 북한으로 일부가 넘어갔건 어떻든 극단적으로 공산주의 투쟁을 할 만한 세력들이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4.3에서도 완전히 사라졌죠. 물론 그 전입니다만 6.25 전이지만 그런 겁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죠. 아주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역사는 역사니까 그게 무서운 얘기라고 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니라면 아마도 우리도 중국처럼 문화혁명으로 가거나 캄보디아처럼 킬링필드가 났을 겁니다. 그렇게 가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그 길로 갔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 시기에 오히려 전쟁을 일찍 끝냈기 때문에 그 시기에 경제발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굉장히 묘한 기분을 느끼게 되지만 역사적 사실로서는 기억할 만하죠. 뭐 이승만 대통령 얘기 아까 했고요. 6.25 전쟁이 없었다면 한미동맹과 상호 방위조약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승만 외교의 빛나는 승리였다. 그래서 선진국 자본의 한국 투자, 활발한 대외 무역 거래는 한미동맹의 기초 위에서 비로소 가능했던 거다. 그 안보는 또 우리가 무임승차하게 되었고요. 그런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대부분 지금 우리 사회의 우익진영이라고 할 게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이유가 이 4.19 세대들이 아직도 이승만 대통령을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이승만 대통령 뭐 어디 흉상 맞는다 이러면 4.19 그 단체들이 가서 때려 부수고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개개인을 만나보면 다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면서도 막상 그 단체가 되면 또 뭐 가서 때려 부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말하자면 아직도 4.19 그 당시의 패러다임으로 이승만을 자꾸 평가하려고 하죠. 그런데 사실 이승만은 그렇게 평가할 정도나 수준의 인물은 아닙니다. 훨씬 그 위에 있는 분이어서 사실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연장선에서 봐야 됩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 아까 얘기했던 우리 재헌헌법이 완전히 국유화 뭐 사회주의 헌법으로 되어 있는 거를 시장 자본주의 헌법으로 고쳐놨고 그 고쳐놓은 레일 위를 박정희 대통령이 달린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뭐 공을 다투거나 이럴 일도 아니고 두 분이 모순되거나 그런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4.19 그 혁명을 했던 그 시대의 당사자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고의적으로 안 받아들이려고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전적인 공이고 지금도 그 관련되어서 최근에는 뭐 미국이 일본이 20년 동안이나 고생을 한 데 대해서 미국이 마치 보상이라도 해주는 듯이 일본을 굉장히 끼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간 이제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을 뭐 끼고 살고 있고, 더군다나 일본은 그 후쿠시마 원전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셰일가스를, 미국으로부터 일본 전체 소비량의 3분의 1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 우리도 조금 도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도입 계약을 해서 조금 들여오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 근데 우리가 먼저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일본이 열심히 이제 여기 아베 신조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어떻든 미국과 그 혼연일체의 관계가 되고 하면서 미국이 이례적으로 엄청난 양의 셰일가스를 일본에 수출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작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후쿠시마 이후에 경제 재건하는데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뭐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미국하고 좀 관계가 좀 뜨악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번에 전작권을 연장해주고 또 그 일설에 이거는 뭐 일설입니다만은 원래 그 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전부 철수하는 것으로 이제 노무현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중국의 요구 조건이었다는 거거든요. 그 중국이 말하자면 그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한반도를 비워주면 최상이고 아니라면 적어도 한강 이남으로 물러나다오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요구였다는, 중국의 요구였다는 일부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이번에 강력하게 이제 일축하고 현 위치를 지키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파주 같은데 계속 그 뭐 주둔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중국하고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싸고 굉장히 치열한 협상이 될 거고, 그래서 이번에 한중 FTA를 박근혜 대통령이 서둘러서 체결해 준 것도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그 주고받는 게임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아직 뭐 그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어떻든 이제 길게 보면 그런 스토리들이 쭉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한국을 어디까지 가드해 줄 거냐 하는 것이 지금도 늘 논란입니다. 중국의 고립과 내전적 상황이었는데 이 내전 문화혁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캄보디아 킬링필드 등도 그렇고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거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거기를 가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6.25 전쟁을 통해서 예방주사를 확실하게 맞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한국은 자유진영, 자본주의 진영의 적자가 되었다. 북한은 공산주의이면서 전통사회로 복귀했다. 말하자면 이시조선이 김시조선으로 바뀐 겁니다. 북한에서는. 웃으시는데요. 이건 사실 심각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2차 대전에서 독립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식민지 고 이전 상태로 전부 돌아갔습니다. 우리처럼 식민지에서 벗어나면서 근대 국가로 이렇게 남한처럼 간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개 왕이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근대화로 간 거고요. 북한도 말하자면 이시 대신에 김씨가 왕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전통사회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왕입니다. 지금 저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뭐 우리 생각에 야, 그 독재 체제 뭐 일어서서 데모 안 하냐? 데모 안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반란이 한 번씩 있을지도 모르죠. 뭐 조선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머릿속에 그런 관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양반계급의 몰락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요. 재헌의회 의원의 60%가 구한말의 중인계급 출신입니다. 계급이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최근에 말하자면 족보를 많이 따지죠. 족보 따지지 마십시오.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이 평균적이라면 아마도 우리 대부분의 조선시대 때 조상은 쌍놈이었겠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족보들의 80%는 가짜입니다. 제가 족보를 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게 그 족보를 가져오시면 언제 족보가 만들어졌는지 가짜로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조상 때 말하자면 그게 귀족 집안으로 이렇게 쫙 끼워 넣거든요. 그렇게 되었는지 제가 판독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서구적 기독교인이 등장했습니다. 비양반층인 지도자, 문민적 전통이 단절되었습니다.
문민적 전통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 그 사회가 실질적인 거, 이런 거를 질박한 이런 어떤 건강성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 양반식으로 에헴하고 체면 따지고 명분 따지고 하는 그런 그 사회의 기풍이 많이 없어진 겁니다. 6.25 전쟁 덕분에. 뭐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고요. 남측 인구의 손실 60만 명, 북측 인구 70만 명. 아마 사회불안 조장 세력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혁명분자들이 죽거나 월북하거나. 8.15 당시 한국 인구는 2,500만 명, 남한이 1,600만, 북한이 900만 명. 전쟁에 의한 인명 손실은 남쪽에서 2.45%, 북한이 5.7%. 물론 이거는 우리 쪽 그 인명 그 손실 통계고요. 북측 주장으로 계산하면 남쪽은 3.76, 북한은 7.77. 북한은 자기들이 더 피해를 입었다고 통계로 주장을 해요. 그런데 북한에 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이게는 아마도 남쪽으로 피난 온 사람들을 그중에 상당 부분을 죽었다고 계산하고 한 건데 사실은 다 남쪽으로 도망온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통계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계산들이 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 월남 동포가 450만이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450만 명은 아닙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북오도청에서는 514만 명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정부에서는 이산가족이 767만 명이고 이산 1세대는 123만 명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등록된 사람만 포함되는 거예요. 400만 이상을 추정하는 것은 과다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북한 인구가 926만 명이었기 때문에 절반 가까이 내려왔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문제는 해외 귀환자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때 일본에 갔다, 뭐 만주에 갔다 이렇게 살다가 해방되고 나서 뭐 차일피일 하다가 6.25 전쟁 나고 뭐 하는 그 근저리에 이제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사람들이 거의 남한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의 남한으로 왔습니다. 또 재밌는 게 이 해외 이산 주민들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 가보시면 물론 옛날에 조선시대 때 넘어간, 조선 말에 넘어간 분도 있고 이분들 빼고 애니깽 빼고 근대에 와서 넘어간 주력 부대는 월남자들입니다. 월남자들이 남쪽으로 월남을 했다가 그 중에 일부 선봉부대가 미국으로 다시 이민을 간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북쪽으로 이민 간 사람의 대부분은 경상도 사람들입니다. 그게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중국 동포라고 와서 얘기하는 거 들으면 꼭 경상도 말처럼 하는 중국 동포들은 전부 흑룡강성 출신입니다. 그게 종이를 이렇게 접었다 떼면 똑같은 모양이 찍히잖아요. 코를 풀어서 얘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딱 떼면 똑같은 모양이 되는데 이민을 가게 되면요. 맨 멀리 있는 사람이 이쪽 제일 멀리 갑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바로 강 건너로 가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대서양을 사이에 놓고 이 이민 지도를 딱 그리면 유럽 지도하고 딱 붙여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은 뉴욕 이런 데 가고 제일 늦게 간 사람들이 LA 이런 데까지 가는 거예요. 서울대 권태환 교수 추정한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믿을만하다. 전쟁력이 70만, 전쟁력이 60만 명, 사케 140만 명. 동국대 강정구가 추정한 것도 있어요. 여기 이제 되도록이면은 월남자를 줄이고 월북자를 늘리려고 하는. 강정구는 30만 명에서 40만 명이 월북했을 것이다. 그 주장을 해요. 그것도 어떤 형태로 보건 간에 139만 대 10만으로
자기 삶의 근거지를 자본주의로 택한 민족적 선택이 6.25 전쟁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마치 대한민국이 미국이 6.25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공산주의화 되지 않았을까라고 좌익들은 주장을 하고 그렇게 안 가게 한 것이 이승만이므로 이승만은 나쁘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전쟁의 와중에 목숨을 걸고 이런 비율로 자기가 살 국가를 선택한 겁니다. 이때 이 자유시장 경제로 가겠다고 인간의 자유가 있는 사회로 가겠다고 140대 15로 압도적인 선택을 몸으로서 투표를 한 겁니다. 민족적 체제에 대한 선택의 투표가 확실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익들이 웃긴 얘기하면 이 얘기를 해주세요. 야, 아거들아, 전쟁 중에 목숨 걸고 선택한 비율이다, 이게. 140대 10이다. 강정구 네 말로 해도 80대 30이다. 80대 30이다. 8대 3으로 압도적으로 남쪽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종북 이런 애들이 얘기하는 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말짱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압도적으로 전쟁 중에 목숨을 걸고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도시화율 이런 거는. 사람은 참 이상하죠. 소설가 이호철이 동아일보에 서울은 만원이라고 썼을 때가 1966년입니다. 당시 서울 인구 360만 명. 만원이라고 쓰지 말고 사람 안 사는 강남에 땅이나 좀 사놓았으면, 그죠? 떼돈 벌었을 텐데.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출한 사람의 대부분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뭐 조용기, 한경직, 뭐 강 누구죠? 뭐 다 북한 출신. 이 기독교 인구는 미국의 장로교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했을 때 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라는 것은 켈비니즘이거든요. 그 켈비니즘이 바로 장로모입니다. 프리스바이테리언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은 굉장히 자본주의에 친화적입니다. 또 현실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현실에서 불을 쌓기를 요구를 하죠. 그래서 북한에서 이민 내려왔던 분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것이 굉장히 현세주의적인 그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자기 종교적 하나의 행동 강령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한신대, 강인철 뭐 이런 논문들은 다 좌익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좌익을 인용해서 좌익들은 이제 저게 이제 무슨 비난이 된다고 열심히 공부해 놨어요. 제가 이제 인용해서 거꾸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성장사라는 책에도 보면 쭉 이런 얘기들, 한경정 목사, 뭐 김재준 목사. 우리나라 교회 대부분은 천리교 교당을 위에 교회를 만든 게 대부분이었어요. 천리교 아시죠? 일본 애들 하는 거 이렇게. 그 이제 천리교 교당에다가 교회를 만든 게 대부분이야. 영락교회, 충영교회 뭐, 예? 영락교회, 충영교회입니다. 국민의 지지가 확고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선거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5대 대통령 선거. 아마 윤보선 대통령이 그 당시에 성공했더라면 한국 사회는 굉장히 전통적인 사회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윤보선 대통령은 그 당시에
구귀족 계급을 대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윤보선 대통령이 보기에는 완전히 쌍놈 출신인 겁니다. 그 멘탈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윤보선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싸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말하자면 구시대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제대로 된 서구 접근 대화로 가느냐에 있어서 분기점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해요. 국민투표에서도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유신헌법개헌에서도 91.9% 투표해서 92.2% 압도적 찬성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당시 투표한 사람들은 다 바보들이냐? 그건 아니죠. 말하자면 형식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보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을 떨치는 그런 의미에서 있어서의 경제 성장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저런 아주 극단적인 투표로 나타났던 거죠.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왜 경상도가 최근까지 경제개발을 주도하였나? 경상도는 점령지가 아니었습니다. 6.25 전쟁 때. 그래서 장사꾼들이 전부 저기에서 출발한 겁니다. 다른 지역은 다 파괴되고 적군의 손에 떨어졌죠. 이거는 논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듣는 사람이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얘기는 잘 안 하죠. 군대 문화도 나쁘게 볼 수 없습니다. 군대 문화는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소위 한국에서 태어난 젊은 애들을 사회 적응 훈련시키는 데는 왔다 했어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소니가 삼성전자를 소니 자기는 망하고 있는 중이니까 삼성전자를 연구한 리포트에 제목이 삼성은 준 군대 조직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명령만 내리면 우리는 돌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군대 문화가 물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군대 문화를 빨리 벗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그런 식의 문화가 우리가 개발연대의 아주 속성으로 캐치업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군부의 내 이북 엘리트 집단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함경도파는 또 다 모조리 숙청을 당합니다. 박정희 대통령한테. 재밌는데요. 이북 출신들이 뭐 많죠. 기업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재밌습니다. 이영희, 백기환, 함석헌, 장준하, 최인훈, 백낙청, 문익환, 안철수, 문재인, 한명숙, 문성근 등 친북 좌파 그룹의 상당수는 월남자들의 자녀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독특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르헨티나도 뭐 다시 6.25 이전적 정치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 있다. 그렇다고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약간 어떻게 보면 필연이라기보다는 약간 우연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한 대로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 나라 경제가 성장할 거냐 하면 별로 그렇지 않아요.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개발은 그 자체가 예외였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필연적으로 경제 성장을 한 것 같지만 좀 더 시각을 넓혀보면 재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필연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참 우여곡절 끝에 문창극 총리 후보의 말을 빌리면 신의 도움으로 와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을 때 신의 도움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또 지나치게 기독교 신앙적이었다고 또 비판을 받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굉장히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자체가. 그래서 어떻든 외환위기 겪고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를 겪고 지금에 왔지만 최근에 와서는 자꾸 힘이 부처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좀 걱정입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두 개만. 우리 사회가 지금 정치적으로는 보수와 진보, 우리 사회가 이제 이 실장 강의의 90%를 동감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이제 보수와 좌익이나 진보 세력, 또는 경제적으로는 양극화 이런 거로 해가지고 어떤 면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보수는 좀 이제 진보나 종국이라 하지만 좀 껴안았고 이렇게 올바르게 좀 인도해야 되지 않나 싶고, 또는 또 진보나 좌파는 좀 자기 생각을 다시 점검해보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경제적으로 이제 이 소득의 양극화 평준화돼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돈이 안 돌고 국민 소비가 지출 능력이 있는 일부 고소득층들은 한계가 있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이게 경제에 민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가지고 좀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온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그런 시각에서 좀 우리 사회가 좀 그런 면에 좀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 길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저는 좌우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공존이 있는 것이지 화해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공존이 안 되는 그룹은 이제 종북이죠. 종북은 여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김정일이 김일성에 대해서 충성 서양문을 쓴 사람만 해도 꽤 있거든요. 우선 그건 안 되겠다. 그거는 정신질환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사상과 이념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문제를 제외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좌든 우든 다 공존하고 정권도 넘어갔다 넘어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경제 양극, 소득 양극화는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 양극화가 흔히 생각하는 것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지금 소득 양극화가 멀쩡한 국가 중에서 제일 심각한 나라는 오히려 일본입니다. 일본이 20년 동안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소득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져 있고요. 미국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오바마가 5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를 또 미국 시민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또 소득이 더 되겠죠. 미국은 또 가난한 사람이 500만 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럼 미국이 더 가난해졌다고 우리가 얘기할 거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은 매 10년마다 뭐 어마어마한 인구가 새로 유입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소득 통계를 보고 우리가 미국 사회의 변동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유럽에서 예를 들어서 그리스, 뭐 이탈리아 이런 데서 양극화되고 있냐? 예스,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도 양극화되고, 이탈리아도 한국도 양극화되고, 일본 더 심하고, 세계가 양극화되고 있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양극화되고 있냐? 예스. 인도가 양극화되고 있냐? 예스. 그런데 인류가 양극화되고 있냐? 아닙니다. 예, 중국과 인도에서 연 4천만 명이 중산층으로 새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구가, 그래서 지구의 관리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 지구의 관리자라면, 말하자면 신이라면, 신으로서 지구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지구는 양극화되고 있냐? 아닙니다. 평평해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신이 지구를 본다면 만족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국가 안에서 정치 단위로 볼 때는 양극화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적어도 우리가 통계적으로 인식될 만큼은 충분히 양극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 양극화를 줄이는 방법은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양극화를 그나마 좀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충분한 경제 성장일 겁니다. 예를 들어 486 세대들이 늘 미스테리로 봐야 되는 통계 중에 하나가 486 세대는 386은 사실은 전두환 키즈들이거든요. 전두환 시대에 세계관이 삐뚤어져 가지고 아직까지 그 몽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두환 키즈들인데 이 전두환 키즈들이 그렇게 더러운 세상이라고 비난했던 1983년, 1984년에 우리나라가 빈부 양극화가 제일 적었습니다. 그럼 그 상태가 좋았다고 얘기할 거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왜 그러면 그때 그나마 빈부 차가 제일 적었냐? 충분한 경제 성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경제 성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장기적인 침체로 가면 무조건 양극화는 더 심해진다. 그런 것은 뭐 분명하죠. 그래서 적어도 한 4% 정도 이상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대학교 졸업생들은 어느 정도는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직도 우리는 성장에 좀 목마른 상태다. 좀 더 가서 한 3만 5천 정도를 넘어서면 막 그때 우리가 제대로 된 뭐 설계가 될 거 아니냐. 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씀 용어를 하셨는데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오르는데 그렇게 반대 현상이 나오고 예, 지금은 물가도 떨어지면서 상태에서 그런 현상이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70년도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선진국들이 일제히 고도 성장을 해가다가 좀 주춤할 때고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소위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일어났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맞떨어졌죠.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유가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물가도 떨어지고 있죠. 사실은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을 더 무섭게 봅니다. 예, 디플레이션은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잘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부 아무 의욕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뭐 기업하는 사람이건 뭐 월급쟁이건 뭐 미래에 대해서 의욕도 없고 뭐 축 처지는 그런. 물가가 자꾸 떨어지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좋지 뭐 이런 맨날 그게 좋은 현상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사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킵니다. 집값도 약간 오르는 거. 뭐 말하자면 약간의 물가 상승이 모든 사람을 해피하게 만드는데 문제는 인간이 그렇게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꾸복구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그런 위험 없습니까? 뭐 다행히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예. 미국 경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도 되겠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한국 경제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제 지금 변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발전 방향으로 변화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논소리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사람들은 특히 젊은 세대들은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기를 대중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인 것처럼 배워왔거든요. 말하자면 길거리에서 데모하고 집단을 이루어서 투쟁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주주의는 5,000달러 수준의 민주주의죠. 예를 들어서 4만 달러, 5만 달러로 가려 그러면 4만 달러, 5만 달러 수준의 민주주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도로 제도화된 민주주의를 하고 법치 질서가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또 다 받아들여야 되죠. 시위나 집회가 예외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시위나 집회가 민주주의 본질인 것처럼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를 빨리 불식시켜서 사회를 좀 더 쿨다운 시켜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불가능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배운 민주주의, 집단적 건성, 떼거리즘, 뭐 이런 거죠.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광화문에 나가서 투쟁을 안 하고 사무실에 국회에 앉아 있으면 지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가잖아요. 근데 그 말하자면 아비투스, 행동 양식이거든요. 그 행동 양식이 몸에 절어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국회에서 법안을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들은 전부 내가 법률을 막 찍어내는 것을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법을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국회의원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민도나 국민 수준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머리 깎고 와서 이상한 투쟁하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그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들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잖아요. 그럼 국회의원은 자기를 비판한 그 기사를 오려가지고 수만 장을 찍어서 지역구에 돌립니다. 왜 돌리느냐? 내가 이렇게 미친 짓을 해서 우리 지역의 이익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나를 찍어다오. 이런 거죠. 근데 선거구민은 그놈을 꼭 찍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계속 국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치, 국가 운영 이런 기본적인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우리의 대리인을 뽑는 의식 자체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저 자기 집에 하수구 청소 하나 누구 잘해주고 도로나 놓고 뭐 자기가 부탁했을 때 부탁이나 좀 들어주는 국회의원을 뽑는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뽑으면 계속 이상한 친구들이 올라오죠. 그럼 뭐 국회에 와서 특히나 선진화법 아래에서 선진화법은 약간 알박기 비슷하거든요. 알박기 비슷해서 마지막에 반대표를 던지는 국회의원의 몸값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럼 내가 야 찬성해줘? 그럼 뭐 내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그 의사결정 그 의결정 족수가 높아질수록 알박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 60%에서 이미 알박기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개개인의 힘이 무지하게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불러 제끼고 그만하고 이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국회 수준으로는 저는 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 질서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방법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딴 일은 다 전폐하고 어떻든 민주당에 있는 우파를 끌어내고 해가지고 또 새누리당에 있는 위장 취업자들 내보내고 그 외에 뭐 남모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위장 취업자들은 저쪽으로 가라 그러고 민주당에 또 위장 취업에 지역 때문에 할 수 없이 위장 취업에 있는 사람들 불러서 정계 개편하는 거죠. 뭐. 그 방법 외에는 저는 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근본일척의 기분으로 정계 개편을 단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우파 끌어오고 안에 있는 간첩들 내보내고 해서 제대로 정계 개편을 하면 질서가 잡힐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향후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게 되면 그걸 한번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청장년들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저는 청장년들이 저도 장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앞자리에 선배님들이 계신데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은요. 요즘 애들이 우리보다 낫다는 겁니다. 모든 선배들은 요즘 애들을 덜 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대학생조차도 군대 갔다 온 놈이 1학년들을 욕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세대가 계속 나빠졌더라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사실은 이 국민소득 8,000달러 이상에서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은 거의 다 성장했기 때문에 춥고 배고플 때 막 불만에 가득 차 있던 우리 세대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훨씬 낫고 훨씬 제너러스하고요. 또 훨씬 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또 지식도 많고요.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몰라? 안 그렇습니다. 요즘 그 정교조 교육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지식이 우리 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가 잘만 해서 386을 건너뛰고 지금 30대, 40대 초반까지의 지금의 시스템 정도라도 잘 넘겨주면 또 이렇게 괜찮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486도를 건너뛸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죠. 그 민주당이 지금 대표들 486들이 막 출마해 있잖아요. 근데 저걸 건너뛸 수 있느냐 하는 게 저는 말하자면 우리 정치에서는 제일 문제고, 세대로 보면 저는 젊은 세대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 뭐 골프 선수들 보세요. 김연아를 보세요. 우리하고 전혀 다른 인종들이 지금 뛰고 있는 것이어서 저는 뭐 이 젊은 세대를 생각하면 지금 현실을 보면 앞이 캄캄한데 이 젊은 세대를 생각해 보면 그 세대는 그 세대의 수를 낼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실망스럽거나,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선배님들이 길거리에 열심히 싸우러 다녀야 됩니다. 스트리트 우파도 좀 해보고, 스트리트에 가기 싫을 땐 돈으로라도 좀 돈도 내고 하셔야 됩니다. 예, 저 혹시 얘기를 더 질문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조금 서 있을 테니까 와서 질문해 주시고요. 모임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고맙습니다.